제인과의 복수 채널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혜숙, 67살이고 망맹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나이 들면 칼을 대는 게 위험하다고들 하죠. 그런데도 저는 아직 힘이 남아 퇴원 3일 만에 병원을 나와 직접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그저 가족의 온기가 조금이나마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흔히들 말하죠. 사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건 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집안에서 들려왔습니다. 엄마 여기서 들어누우시면 저 책임 안 져요. 이 집 요양원 아니에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피가 아직 스며나오는 붕대가 묻은 비닐봉지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아프고 춥고 제 아들 병호가 나와 저를 보더니 머뭇거리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겨우 3일 만에 퇴원하신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아이를 바라보며 마음이 뒤틀릴 정도로 아팠습니다. 병호는 제 외아들입니다. 저는 그 아이를 눈물과 찬밥으로 키웠고 홀로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오늘 친엄마 앞에서 그 아이는 남처럼 의례적인 말 한마디만 건넸습니다. 다현, 제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접시 닦는 행주를 들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엄마 입원하셔서 제가 밥 챙기느라 왔다 갔다 했어요. 이제 엄마 오셨으니 저 좀 쉴 수 있겠네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숨쉬기도 힘들 만큼 피곤했지만 침착하게 말하려 애썼습니다. 엄마는 며칠만 쉬게.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 다현이 말을 끊으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엄마, 시골 집에서 못 쉬세요? 여긴 오래 있을 곳 아니에요. 제발 저희 좀 그만 힘들게 해주세요. 저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피가 아직 마르지 않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병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변호도, 위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그 침묵이 100마디 욕보다 더 잔인하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다현이 끓인 싱겁고 쓴 죽 한 그릇을 아무 말 없이 먹었습니다. 복도에 놓인 접이식 침대에 누워 안방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짐을 싸서 옷가지들을 비닐봉지에 곱게 넣었습니다. 아무도 제가 어디 가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을 나와 뒤돌아보지 않고 대문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곧장 일살로의 작은 카페로 가서 생수를 시키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옥, 나야. 혜숙. 나 좀 만나자. 중요한 일이야. 10분도 안 되어 고등학교 시절 친구이자 지금은 변호사인 정옥이 도착했습니다. 여전히 흰 셔츠에 구겨진 넥타이, 은은한 담배 냄새. 하지만 오늘은 옛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비닐봉지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 등본 복사본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놓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집, 아직도 4명이야. 내가 소유권 전부 회수 절차를 밟고 싶어. 정욱이 놀란 얼굴로 올려다봤습니다. 뭐? 너 진짜 쫓아낼 거야? 저는 물 한 모금을 마시며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쫓아내는 게 아니야. 내가 바라는 건 자기들이 세우지 않은 건 자기 것이 아니란 걸 알게 해주고 싶을 뿐이야. 정옥은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가 처리할게. 하지만 정말 확실해야 해.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어.
저는 그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게 없어. 3일 뒤 재산 회수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시장 근처 작은 방을 얻어 살았습니다. 매일 밤 산책을 하며 오가는 차들을 바라보고 제가 한 벽돌 한 벽돌 쌓은 그 집을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저더러 안 보이게 나가달라는 곳이 되어버린 집을. 보름이 지나 모든 서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병호와 다현은 공식 통보를 받았습니다. 집과 땅 전체가 회수 절차에 들어갔으며 병호의 친어머니 해숙의 유언에 따라 비영리 교육단체에 기부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호가 저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밤에도 계속 전화가 울렸습니다. 저는 핸드폰 전원을 껐습니다. 제가 미워서가 아니라 제 마음이 약해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흘 뒤 병호가 제 하숙방 앞에 섰습니다. 초췌한 얼굴에 머리는 헝클어지고 혼이 빠진 사람 같았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아이는 현관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바닥에 박았습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제 다리는 떨렸지만 약해서가 아니라 아파서 떨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바보고 비겁했어요. 하지만 제발 저를 집에서 내쫓지 마세요. 저는 의자에 앉아 제 인생을 다 바쳐 키운 외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그걸 집이라고 부르니? 아이는 고개를 들고 눈이 벌겋게 충혈된 채 대답했습니다. 엄마의 집이지만 내가 자란 곳이에요.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거긴 며느리에게 면전에서 욕을 듣고 쓴 죽을 먹고 복도에서 자고 친아들한테 안부 한마디 듣지 못하는 곳이야. 그게 집이니?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바닥에 묻은 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마음은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미운 게 아니야. 하지만 화가 나. 내가 악한 게 아니라 약하다는 걸 알기에 더 화가 나. 그리고 내가 그 약함으로 엄마의 자존심을 죽였다는 게 더 화가 나. 병호는 다시 한번 머리를 바닥에 박았습니다. 다현이가 자살할까 봐 무서워요. 엄마. 이제 살 이유가 없다고 울고불고 벽에 머리를 박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변호사 정옥에게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미친 게 아니라 감정을 무기로 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걔는 죽지 않아. 하지만 엄마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 넌 그걸 모르니? 저는 일어나서 등을 돌렸습니다. 엄마는 너한테 딱 한 가지만 묻고 싶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다면 너는 하고 싶니? 병호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울먹였습니다. 맹세해요. 엄마,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안으로 들어가 서류 뭉치를 꺼내왔습니다. 이건 회수 유예 위임장이다. 엄마는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 내가 다현이와 맞서서 직접 데리고 가서 변호사 정옥 앞에서 둘이서 이야기해라. 엄마는 앉아서 들을 거야. 개입하지 않을 거고 병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뭉치를 받았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더 이상 화도 아픔도 없었다. 엄마는 내가 엄마를 많이 사랑할 필요 없어. 엄마는 내가 더 이상 무릎 꿇고 용서를 빌지 않길 바랄 뿐이야. 엄마는 내가 일어나서 올바른 일을 하길 원해. 병호는 서류 뭉치를 들고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떠났다. 이틀 후 나는 변호사 정옥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부부가 왔어요. 모두 얼굴이 장례식 온 것처럼 어두워요.
나는 사무실에 도착해 들어가니 다현이 의자 옆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다. 병호는 마치 떨리는 강아지처럼 떨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 앉아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들 뭐 원하는데? 다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잘못했어요. 무슨 잘못? 엄마를 모욕하고 쫓아내고 소리쳤어요. 저희 집에서 산다고 제가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다현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다시 물었다. 남의 집에 살면서 주인 쫓아낼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니? 그녀는 침묵하다가 울음을 터뜨렸다. 제가 바보였어요. 잘못했어요. 엄마가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나는 병호를 바라보았다. 너는? 병호는 아내의 손을 꼭 쥐고 말했다. 저희는 모든 재산 이전 의도를 포기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할게요. 저희는 그저 집에 남아서 매달 생활비를 내고 엄마 집을 새들어 사는 걸로 할게요. 엄마가 원하는 건 뭐든 다 할게요. 변호사 정옥이 옆에서 서류를 내밀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엄마는 집을 되찾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부터 엄마는 더 이상 누구의 눈에도 늙은 가사도우미가 아니다. 다현은 손을 떨며 서명했고 병호도 눈물을 흘리며 서명했다. 나는 펜을 들어 임시 회수 보류 서류에 서명했다. 하지만 떠나기 전 나는 돌아서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게 마지막 은혜다. 엄마가 평생 살진 않지만 엄마의 명예는 살아있다. 누가 한 번 더 짓밟으면 엄마가 다 가져갈 거다. 미리 말 안 한다. 나는 나갔다. 문이 내 등 뒤로 닫혔다. 저녁 햇살이 얼굴을 비추는데 이상하게 따뜻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다. 왜냐하면 나는 안다. 용서는 쉽지 않다는 걸. 그리고 이번엔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한 번쯤은 그들에게 성장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해서 용서하는 거다. 팽팽하게 긴장된 변호사 사무실 대화 3일 후 나는 아직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나는 하숙방에 남아 그들이 정말 변했는지 지켜보기로 했다. 나는 사과 이상의 것을 원했다. 나는 행동을 원했다. 토요일 오후 작은 하숙방에서 호박국을 끓이고 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문을 여니 병호가 거기 서 있었고 손엔 음식 봉투가, 다현은 뒤에 서서 모닝글로리 한 다발을 들고 있었다. 엄마, 저희가 밥을 했어요. 엄마, 가족끼리 밥 한 끼 같이 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문을 활짝 열었다. 들어와. 다현이 먼저 들어오며 내가 보름 넘게 지낸 작은 방을 힐끗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이 잠깐 찡그려졌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병호는 의자에 앉아 도시락을 꺼내 차렸다. 엄마, 저희가 거창하게 변했다고 말할 순 없지만 엄마가 직접 봐줬으면 해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다. 집사진, 새로 닦아 반짝이는 마루, 정돈된 주방, 전에는 있던 접이식 침대 대신 작은 소파가 거실에 놓여 있었다. 엄마를 위한 자리 남겨뒀어요.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오세요. 누구 허락 필요 없어요. 다현이 작은 수첩을 내게 건넸다. 전기세, 수도세, 장보기 비용 등 모든 내역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저희가 한 달에 200만 원씩 엄마께 드릴게요. 임대료라 생각하시고 쓰임새는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국자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너희, 엄마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니? 병호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엄마는 존중받아야 해요. 그리고 저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해요. 나는 다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실처럼 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제가 버릇없게 군 거 미안해요. 예전엔 엄마가 이 집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틀렸어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을 엄마가 만들어줬다는 걸 잊은 순간부터 틀렸어요. 나는 고개를 돌렸다. 언제부터인가 주름진 뺨을 타고 눈물이 흘렀다.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그저 모든 걸 참아왔던 엄마일 뿐이다. 수십 년의 찬밥에 간장만 먹으며 아들에게 쌀국수 한 그릇 먹이려 했던 엄마. 엄마, 밥 먹어요. 병호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저희가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매기 매운탕 끓였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건을 집어 얼굴을 닦았다. 그리고 말했다. 좋아. 하지만 난 여기 살진 않아. 밥만 먹고 갈 거야. 그뿐이야. 그날 저녁 나는 다시 내 집 대문을 넘었다. 모든 게 예전 그대로였지만 공기는 달랐다. 더 이상 한숨도 며느리의 깔보는 눈빛도 없었다. 밥상은 정성스레 차려져 있었다. 매운탕, 계란장조림, 호박꽃 마늘볶음. 다현은 손을 떨며 밥을 푸고 나는 더 이상 상머리에 앉지 않았다. 나는 가운데에 앉았다. 평범한 사람처럼 손님도 아니고 용서를 받는 사람도 아니었다. 병호는 내게 생선을 집어주고 다현은 물을 따라주었다. 아무도 식사 내내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깨어남. 밥을 다 먹고 나는 손을 씻고 마당으로 나갔다. 예전에 고추를 심었던 자기분이 아직 있었다. 어떤 고추는 말라 비틀어졌고 어떤 고추는 열매를 맺고 있었다. 나는 슬쩍 미소 지었다. 엄마. 병호가 불렀다. 내일 병원 재진 가야 하잖아요. 내가 모실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명심해. 엄마가 약해서 돌보는 게 아니라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돌보는 거야. 그뿐이야. 그는 어리둥절하다가 웃었다. 나는 그날 밤 다시 하숙방으로 돌아왔다. 아무도 쫓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떠났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상처란 사과만으로 아물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스탠드 불빛 아래 유언장 초안에 한 줄을 더 적었다. 내 아들이 진심으로 가족을 지킬 줄 안다면 재산은 그의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노인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아이들에게 넘겨주세요. 그리고 나는 펜을 들어 서명했다. 2주 후 나는 다시 병원의 수술 부위를 검사하러 갔다. 여전히 소독약 냄새와 희미한 방송 소리로 가득한 긴 복도였다. 병호는 내가 하숙방을 나설 때부터 진료 대기실에 앉을 때까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내가 엄마 넘어질까 봐 걱정하니? 그는 어색하게 웃었다. 아니요, 엄마가 영영 떠날까 봐 무서워요. 나는 그의 머리를 한 대 툭 쳤다. 엄마는 아직 인생의 빚도 다 갚지 못했는데 어딜 간다는 거야? 나는 평범한 재진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의사는 초음파 검사 후 나를 붙잡았다.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혜숙 씨, 뱃속에 작은 종양이 있어요. 양성인지 악성인지는 아직 몰라요. 추가로 조직 검사를 하길 권합니다. 나는 필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새끼손가락만 한 작은 검은 그림자가 보였다.
작은 점 하나뿐인데 내 심장이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병호가 옆에서 다급하게 물었다. 뭐예요, 의사 선생님? 조직 검사가 뭐예요? 나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괜찮아, 엄마가 물어볼게. 의사가 한숨을 내쉬었다. 양성일 가능성이 높지만 면밀히 관찰해야 해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묻지 않았다.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말했다. 결과는 언제 나와요? 일주일 후요. 나는 혼이 빠진 사람처럼 진료실을 나왔다. 병호가 따라오며 다급하게 말했다. 엄마, 나한테 숨기지 마. 엄마 무슨 일 있어? 엄마, 나한테 말해줘. 나는 병원 마당의 돌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냥 쓸데없는 살덩어리야. 양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엄마는 어떻게 할 거야? 결과를 기다릴 거야? 그는 말없이 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만약 큰 병이면 엄마 치료받을 거야?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보기엔 엄마가 살고 싶지 않은 것 같니? 아니, 나는 그냥 엄마가 숨길까봐 무서워.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손이 내 손을 머뭇거리지 않고 붙잡았다. 이제 엄마는 숨기지 않아. 하지만 엄마는 소리 지르거나 난리를 피우지 않을 거야. 엄마 병은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는 그냥 다시는 등을 돌리지 않으면 돼. 병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의 눈에서 뭔가 깨어난 것을 보았다. 잃을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지키는 법을 알게 된 것이다. 그날 밤 나는 하숙집으로 돌아왔다.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았고 아무도 묻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도 방해하지도 않았다. 나는 서랍을 열어 아직 붙이지 않은 유언장이 들어있는 봉투를 꺼냈다. 종이를 꺼내 한 줄을 더 썼다. 내가 병으로 죽는다면 원망하지 않는다. 하지만 배신으로 죽는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봉투에 넣고 서랍을 잠갔다. 그날 밤 나는 변호사 정옥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옥아, 시간 있니? 왜, 혜수가? 유언장 하나만 맡아줘. 아직 공식적이진 않은데 내가 다시 서명하기 전에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정옥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너 괜찮아? 나는 대답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없기 전에 애들이 괜찮아지길 바랄 뿐이야. 일주일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나는 혼자 갔다. 의사가 말했다. 종양은 양성이에요. 암이 아닙니다. 나는 소리내어 웃었다가 울었다. 아이처럼 울었다. 죽음을 면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시간이 남았기 때문이다. 비뚤어지고 망가졌어도 내 가족이 다시 회복되는 걸 볼 시간이 남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더 이상 하숙하지 않았다. 짐을 싸서 평범한 엄마처럼 집에 들어왔다. 다현이 내 방을 치우고 침대를 닦고 이불을 정리했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 못했다. 나는 그가 두려워하는 걸 알았다. 병호는 꽃병에 꽃을 꽂아 조용히 아버지 제단에 올렸다. 나는 향을 피웠다. 연기가 오르는 걸 바라보며 눈이 시큰거렸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여보, 봤지? 나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애들도 다시 살아나고 있어.
평생 참고 산 보람이 있네.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나는 알았다. 그가 듣고 있다는 걸. 다음 날 나는 예전처럼 아침을 일찍 차렸다. 부엌에 서서 둘러보니 다현은 벽에 걸린 액자에 먼지를 닦고 있었고 병호는 계단 밑 예전엔 나만 신경 쓰던 곳을 청소하고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분명히 느꼈다. 이 집이 다시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끓는 물을 따르던 중 다현이 다가와 작은 종이를 내 앞에 놓았다. 엄마, 이건 내가 빌린 빚 목록이야. 엄마가 알 수 있게 적었어. 이제부턴 내가 직접 갚을 거야. 집엔 더 이상 피해 안 줄게. 나는 슬쩍 보았다. 몇 개는 그 아이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몇 개는 예전에 내가 등기부를 빌려주며 급전 돌려막기를 도와준 것이었다. 그때 나는 글도 잘 모르고 달콤한 말에 속아 대충 사인했다. 이건 엄마가 1년 전에 다 갚았단다. 내가 말했다. 다현은 얼어붙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난 엄마가 모를 줄 알았어. 엄마는 다 알고 있었지. 다만 너희가 한 번이라도 돌아볼지 기다렸을 뿐이야. 그는 울음을 터뜨리며 무릎을 꿇고 뭐라고 중얼거렸지만 나는 일으켜 세우지 않았다. 나는 물 한 잔을 따라 책상에 놓았다. 마셔. 그리고 일어나. 우는 건 숙제가 아니야. 바르게 사는 게 갚는 방법이야. 점심때 변호사 정옥이 전화했다. 혜수가, 지난번 내가 말했던 다현이 서류 위조하려던 사건 기억나? 기억나. 내가 좀 더 조사해봤어. 그 뒤에 누가 있었더라. 나는 전화를 꽉 쥐었다. 누구야? 다현이 친엄마야. 나는 잠시 침묵하다 물었다.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 여전히 소래시장 밖에서 장사해. 필요하면 주소 줄게. 그날 오후 나는 시장에 갔다. 큰 과일 가게 앞에 선자, 강원도산 과일 직판 이라고 쓰인 간판이 있었다. 60이 넘은 여자가 얼굴이 야무지고 손엔 금반지, 입에선 끊임없이 외쳤다. 귤 달아요. 씨 없는 자몽, 3개 사면 하나 더. 나는 손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 그 여자가 나를 보더니 얼굴을 찡그렸다. 누구세요? 다현이 엄마 맞죠? 그래, 그래서? 나는 가까이 다가가 주머니에서 옛날 위조 등기부 대출 신청서 복사본을 꺼냈다. 따님한테 이런 걸 시켰어요? 선자는 종이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입으로는 지지 않았다. 난 그저 자기 보호하라고 가르친 거야. 딸은요? 쓸모없어서 며느리한테 못 버텨서 그렇지. 누구 탓이야? 나는 비웃으며 말했다. 맞아요. 내 딸이 멍청했죠. 하지만 이제는 고칠 줄 알아요. 선자가 받아쳤다. 당신은? 당신이 뭐 그리 잘났다고? 애들 다 등 돌리고 이제 와서 비위 맞추러 왔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여자를 오래 바라보다 말했다.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당신은 당신 방식대로 키웠고 이제 나는 내 방식대로 가르칠 겁니다. 나는 등을 돌려 걸어갔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고 협박도 남기지 않았다. 그러나 내 마음은 분명했다.
그 여자가 또 내 딸 인생에 몰래 끼어들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병호와 다현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다. 다현은 벌벌 떨며 말했다. 죄송해요, 엄마. 엄마가 그런 일 하신 줄 몰랐어요. 그냥 장난으로 서류 좀 위조한 거라 했어요. 제가 그것을 바라보았다. 내 엄마는 너에게 속이는 법을 가르쳤고, 내 엄마는 시어머니를 짓밟으라고 가르쳤지. 하지만 이제 너는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해. 다현은 고개를 숙였다. 엄마, 저를 가르쳐 주세요. 나는 말했다. 나는 더 이상 가르치지 않아. 나는 너에게 길을 보여줄 뿐이야. 그 길을 갈지 말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야. 병호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다. 엄마, 저 은행 일을 그만두려고 해요. 나는 눈을 크게 떴다. 뭐 하려고? 저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자폐 아동을 위한 센터에서 보조교사를 구하고 있대요. 이미 지원해 봤어요. 나는 조용히 있었다.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뭐든 해도 돼. 엄마를 부끄럽게만 하지 마라. 병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이번에는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살게요. 그리고 내가 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가슴 뭉클한 가족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제인과의 복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 주 나는 병호가 일하게 된다고 한자폐 아동센터에 갔다. 작은 간판에 마음나무 특수아동 조기 개입센터 바람에 약간 기울어져 있었다. 나는 예고 없이 찾아가 밖에서 창문으로 들여다봤다. 병호는 아이들 사이에 앉아 퍼즐을 가르치고 있었다. 단정한 셔츠, 머리는 젤도 바르지 않았고 손에는 펜 자국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미소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이었다. 어떤 아이가 갑자기 크게 울기 시작했다. 병호는 놀라지 않았다. 그는 앉아서 아이를 살짝 안아주며 등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우리 아가. 슬프면 울고, 다 울고 나면 다시 웃자. 나는 고개를 돌려야 했다. 서운해서가 아니라 왠지 눈물이 저절로 흘러나왔다. 한 선생님이 내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누구를 찾으세요? 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저는 병호의 엄마입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아, 그럼 매일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해주고 싶다고 하던 그분이시군요.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기뻐해야 할지 아파해야 할지 몰랐다. 저녁에 병호가 집에 왔다. 다현은 간단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계란 부침, 시금치국, 고등어 조림. 부엌은 기름 냄새와 지글지글 소리로 낯설면서도 친근했다. 나는 말했다. 오늘 엄마가 센터에 다녀왔어. 병호는 멈칫했다. 엄마,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생선 냄비 뚜껑을 열고 매운 후추 냄새를 맡은 뒤에야 말했다. 엄마가 보기엔 이제 내가 엄마가 해준 밥만 먹고 엄마가 사준 침대에서만 자는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는 남자가 아니더라. 병호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가 내가 칭찬한 걸 이해했다는 걸. 그날 밤 다현이 내 방에 차를 가져왔다. 처음으로 먼저 다가온 것이었다. 엄마, 이거 드시면 잠이 잘 오실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찻잔을 집으려는데 다현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 저 때문에 엄마 기분 상하신 거 아니에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니. 엄마는 다만 너희들이 엄마한테서 직접 배우지 않고 남한테서 인생을 배우게 된 게 아쉬울 뿐이야. 다현은 앉았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가족이 뭔지 몰랐어요. 엄마는 이기는 법만 가르쳤고 저도 잘못된 줄 알면서도 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저를 미워해서 내쫓은 게 아니라 정신 차리라고 하신 거였다는 걸. 나는 차를 마시며 조용히 말했다. 정신을 차렸다고 끝이 아니야. 깨달은 후에 자신을 지키는 게 더 어려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옷자락을 꼭 쥐었다. 저 아이를 갖고 싶어요. 나는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뭐? 알아요. 예전에 유산했던 거. 그래도 다시 검사받고 싶어요. 엄마처럼 처음부터 엄마가 되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에는 수많은 폭풍 후에 작은 희망의 싹이 움트는 듯 했다. 다음 날 나는 다현과 함께 시장에 갔다. 아무도 내가 한때 쫓겨난 시어머니였다는 걸 몰랐다. 아무도 다현이 내게 다시는 오지 마세요 라고 소리쳤던 사람인 줄 모른다. 우리는 함께 채소를 고르며 그녀가 말했다. 엄마, 이 모닝글로리 어때요? 나는 말했다. 잎이 작고 연하네. 다듬기 편하겠다. 가게 주인이 농담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같이 장 보러 오니 보기 좋네요. 다현이 웃었고 나도 웃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 순간을 위해 내가 한 번 죽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저축한 돈을 정리했다. 나는 변호사 정옥에게 전화했다. 내가 가진 돈을 전부 기금에 넣고 싶어. 무슨 기금? 장학금 기금. 이름은 역경에서 배운다. 누가 관리해? 내가. 수혜자는? 고아 혹은 가족에게 배신당했지만 그래도 선하게 살기로 선택한 사람들. 변호사 정옥은 한참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혜수가 세상에 그렇게까지 착할 필요 없어. 나는 짧게 대답했다. 나는 착한 게 아니야. 다만 내 아픔을 남이 반복하지 않길 바랄 뿐이야. 그날 밤늦게 나는 유언장을 다시 여러 한 줄을 지웠다. 내 자식이 재범하면 재산을 회수한다. 대신 이렇게 썼다. 내 자식이 또 실수하더라도 벌하지 말아주세요. 삶이 그를 가르치게 해주세요. 나는 이제 쉴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내가 서류를 정리하려고 앉았을 때 다현이 들어왔다. 그녀는 초음파 결과지를 들고 있었다. 눈은 반짝였고 입술은 떨렸다. 엄마, 의사 선생님이 저 임신했다고 해요. 6주 됐대요. 나는 멈췄다. 내 심장이 1초 멎는 느낌이었다. 나는 종이를 보고 한때 나를 분노로 울게 했던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확실해? 네, 엄마. 혼자 진료받고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오늘 엄마께 먼저 알리고 싶었어요. 나는 기뻐해야 할지, 걱정해야 할지 몰랐다. 의사가 예전에 다현이 임신이 어렵다고 했던 게 선명히 기억났다. 지금 임신은 기적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있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아기는 약해? 의사 선생님이 휴식이 필요하대요. 조심해야 하지만
당장은 위험하지 않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이 저절로 식은 차를 집었지만 입에서는 이렇게 나왔다. 오늘부터 무거운 거 들지 말고, 계단 오르지 말고, 청소도 하지 마. 엄마가 밥할게. 다현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나를 안았다. 처음으로 그렇게 세게 나를 안았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나는 그녀의 등을 두드렸다. 내 마음에는 수많은 폭풍 뒤에 작은 희망의 싹이 막 돋아났다. 그날 밤 병호가 집에 돌아왔다. 다현이 말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말했다. 임신했어. 병호는 눈을 크게 뜨고 다현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봤다. 정말이야? 다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다. 병호가 달려와 아내를 꽉 껴안더니 나를 향해 말했다. 엄마 저 좀 보세요. 저 곧 아빠가 돼요. 나는 천천히 일어나 얇은 베개를 하나 꺼내 의자에 올려두었다. 내일부터는 내가 옛날에 엄마 아빠가 자던 소파에서 자라. 내 아내는 넓게 혼자 자야 숨쉬기 편하지. 병호가 울상을 지었다. 엄마, 진짜예요? 내 아내가 아이를 지키길 바라냐? 아니면 너를 지키길 바라냐? 온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다. 오랜만에 이 집에서 들리는 웃음소리였다. 일주일 후 나는 절에 가서 향을 피웠다. 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이렇게 빌었다. 하늘이 아직 나를 사랑한다면 저 아이들이 평안하게 해주소서. 평안하기만 하면 부귀영화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천조각 가게에 들러 연한 파란색 면직물 한 통을 샀다. 그날 밤 나는 천을 자르고 바느질을 했다. 다현이 물었다. 엄마, 뭐 하세요? 내 손주 입닭을 손수건 만든다. 내가 엄마가 한가한 줄 아니? 다현이 웃으며 내 옆에 앉아 함께 바느질을 시작했다. 엄마, 정말 저를 용서하신 거예요? 나는 손을 멈췄다. 용서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집에 남도록 허락한 게 더 중요하지. 다현이 내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손이 떨리지 않았다. 엄마, 저 병호 아내라서가 아니라 엄마에게서 엄마 되는 법을 배우고 싶어서 엄마의 딸이 되고 싶어요. 저는 한때 엄마를 아프게 했던 사람이지만 나는 아무 말 없이 바늘을 건네주며 웃었다. 그럼 우선 바늘부터 손에 안 찌르도록 해라. 이틀 뒤 나는 밖에 나가 오래된 화분들을 정리했다. 갑자기 대문 쪽에서 누군가가 불렀다. 혜숙 이모 나 기억하세요? 밖을 보니 50이 좀 넘은 듯한 키 큰 남자가 푸른 셔츠를 입고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혹시 용남이?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저 1996년에 이모네 하숙했었잖아요. 실직했을 때 이모가 마당에서 재워줬던 거 기억나세요? 나도 웃었다. 기억하지, 그럼. 여드름투성이 용남이. 밥은 세끼 먹으면서 마당은 한 번도 제대로 안 쓸던 내가. 용남이 크게 웃으며 내게 꽃다발을 내밀었다. 이모, 저 이제 성공했어요. 지금 장애인 직업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 집을 사서 형편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무료 교실로 만들고 싶어요. 나는 멍해졌다. 집을 산다고? 내 집을? 네, 놀라시겠지만 이모가 동의하시면 시세의 2배로 드릴게요. 건물 구조는 그대로 두고 이모가 원하시면 1층에 계속 사실 수 있어요. 서류상 소유권만 넘겨주시면 됩니다. 나는 멍하니 앉아 며느리에게 쫓겨나기도 했고 자선단체에 넘기려 했던 이 집을 한때
밥빚진 놈이 찾아와 교실로 만들고 싶다니. 용남이 덧붙였다. 이모가 그때 저한테 잠자리 내주셨던 거 잊지 않았어요. 이제 갚고 싶어요. 나는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등기부 등본을 들고 나와 말했다. 정옥 변호사에게 전해라. 나 동의한다. 하지만 내가 죽은 뒤에만 발표해라. 용남이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왜 그러세요? 나는 저 아이들이 어떻게 크는지 직접 보고 싶으니까. 넌 계약서 준비해라. 대신 약속은 꼭 지켜라. 용남이 고개를 숙였다. 맹세합니다. 한때 최 소장수한테 신세졌던 사람으로서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용남과의 만남 후 나는 한동안 앞마당 벤치에 앉아 그가 두고 간 꽃다발을 바라봤다. 내가 예전에 심었던 보랏빛 들국화가 집 주변에 드문드문 피어 있었다. 나는 그가 했던 말을 곱씹었다. 은혜는 눈물이 아니라 행동으로 갚는 거예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모든 유언장과 집, 재산, 소유권 관련 서류를 다시 꺼내 보았다. 그리고 직접 쓴 편지 한 장을 정옥 변호사에게 남겼다. 내가 앞으로 5년 내에 죽으면 모든 재산은 임시로 보류한다. 5년 후 집에 분쟁이 없고 내 자식들이 잘 살고 있다면 용남에게 집을 넘겨라. 나는 내가 모험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인생에 모험이 없다면 설렘도 없는 법이다. 어느 아침 다현이 배를 움켜쥐고 계단을 내려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나는 놀라 달려갔다. 왜 그래? 배가 계속 아파요, 엄마. 뭔가 이상해요. 나는 소리쳤다. 병호야, 아내 병원 데려가. 나는 두 아이와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다. 나는 초음파실 밖에서 심장이 두근거리며 기다렸다. 마치 내가 수술을 기다리던 그날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다. 단지 이번에는 며느리와 그녀 뱃속의 생명이었다. 의사가 서류를 들고 나와 엄숙한 얼굴로 말했다. 즉시 입원해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경미한 조기 태반박리 증상이 있어 잘 관리하지 않으면 태아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병호는 말이 없고 다현은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일어나 의사의 손을 잡았다. 의사 선생님, 입원시켜 주세요. 돈은 제가 책임질게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보호자가 상주해야 합니다. 가족 중에 시간 되는 분이 있나요? 나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제가 있을게요. 저는 시어머니예요. 병원에서 5밤을 지내는 동안 나는 밥을 날라주고 쓰레기를 치우고 다현의 몸을 닦아주었다. 매일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죽을 끓이고 생강차와 흑개탕을 준비했다. 내가 아직 힘이 남아있을 줄은 몰랐다. 하지만 다현이 배를 안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나는 알았다. 이 아이 뱃속의 아이가 어른들의 실수 때문에 사라지게 둘 수는 없다는 것을. 어느 날 다현이 내 손을 붙잡고 속삭였다. 엄마, 저 아플 때 이렇게 누가 챙겨준 적 한 번도 없었어요. 나는 멈칫했다. 어릴 때 엄마가 시장에서 장사하느라 바빠서 목이 부어 열이 나도 혼자 소금물 타서 입을 헹궜어요. 그런데 지금은 엄마가 한 숟갈씩 죽을 떠먹여 주시네요. 나는 울컥했다. 너는 다시 엄마 되는 법을 배우겠다고 한 아이니까. 엄마가 되고 싶으면 먼저 딸 되는 법부터 배워야지. 다현이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옆에 앉아 달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머리를 쓸어주었다. 처음으로 그녀의 머릿결이 내 딸처럼 부드럽다는 걸 알았다.
다현이 퇴원할 때 병호가 두 모녀를 태우고 집에 데려왔다. 나는 뒤따라 가방을 들고 갔다. 가방 안에는 산모수첩, 처방전, 그리고 의사가 나에게 따로 써준 편지가 들어있었다. 아기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모의 심리가 매우 약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지 약이 아닙니다. 나는 편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나는 이해했다. 이제 나는 단순한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곧 태어날 작은 생명을 지키는 문직이었다. 집에 도착하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병호가 옛방을 다현만을 위한 방으로 꾸며놓고 벽을 연한 파란색으로 다시 칠하고 나무로 만든 작은 팻말을 달아두었다. 두 모녀의 방. 나는 물었다. 이거 언제 했냐? 이틀 휴가 내서 바로 했어요. 아내가 숨쉬기 편하도록 해주고 싶었어요. 나는 웃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이제 걱정할 줄 아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우리가 제일 힘들 때 버리지 않아서. 나는 방 안을 둘러봤다. 깨끗하고 새 페인트 냄새가 났다. 새로 산 매트리스, 벽에 조용히 돌아가는 선풍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거실 소파에서 자도 돼. 내가 아내 곁을 지키는 밤이면 엄마는 손주를 지킬게. 둘 다 웃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한때 나는 내 집에서 쫓겨났었지. 이제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외손주를 위해 야간 근무를 선다. 인생은 참 돌고 도는 법이구나. 하지만 내가 굳건히 서 있다면 결코 내팽개쳐지지 않아. 나는 펜을 내려놓고 베란다에 앉아 어두운 하늘을 바라봤다. 산들바람이 불었다. 춥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오랜만에 나는 평온함을 느꼈다. 월요일 아침 마당에서 채소를 씻고 있는데 용남이 전화했다. 해숙 이모, 집소유권 양도 계약서 초안 보냈어요. 꼼꼼히 검토해 주세요. 나는 말했다. 알겠어. 근데 너무 예쁜 종이에 인쇄하지 마. 마음 약해져서 바로 사인할까봐. 용남이 웃었다. 저는 안 급해요.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모, 꼭 약속 지켜주세요. 5년, 10년이 걸려도. 나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마음이 흔들렸다. 이제 막 평온을 되찾았는데 이 집을 넘겨줘야 할까? 그날 오후 다현이 낮잠에서 깨자마자 전화가 계속 울렸다. 나는 다현이 조용히 말하는 걸 들었다. 네, 엄마. 저 임신 중이라서 직접 찾아뵙기 힘들어요. 죄송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전화를 끊은 뒤 다현의 얼굴은 창백했다. 우리 엄마가 잠시 같이 살자고 해. 나는 올려다봤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싫어. 왜? 엄마가 와서 망칠까봐. 뭔가 말해서 모든 걸 망가뜨릴까봐. 나는 딸을 바라봤다. 처음으로 겁내지 않았다. 진심을 말했다. 그럼 거절할 거야? 다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말했다. 그래. 하지만 내가 직접 엄마에게 말해야 해. 병호나 나에게 맡기지 마. 이건 내 일이야. 다현은 망설이며 번호를 눌렀다. 나는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 그녀를 혼자 남겨뒀다. 잠시 후 다투는 소리와 울음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물건을 던지거나 큰 소리는 없었다. 그날 밤 다현이 말했다. 엄마한테 말했어. 울긴 했지만 더는 조르지 않았어. 이제 시어머니가 있으니 친정엄마는 잊어라고 하셨어. 나는 다현을 바라봤다. 친정엄마는 통제권을 잃어서 아픈 거야? 언젠가 내가 성장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다음 주, 다현은 재진료를 받으러 갔다. 아기는 잘 자라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의사가 초음파 화면을 보며 말했다. 여기 심장 소리예요. 들리죠? 쿵, 쿵, 쿵. 다현이 울었다. 나도 울었다. 둘이 서로를 안고 웃으면서도 눈물은 주르륵 흘렀다. 돌아오는 길에 다현이 물었다. 엄마, 아기 이름 뭘로 할까? 아들일까? 딸일까? 아직 몰라. 근데 유이 좋을 것 같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쁜 이름이네. 폭풍이 지나간 뒤 누구에게나 유이 필요하니까. 그날 밤 병호가 쌀 2포대를 들고 와 부엌 한쪽에 두었다. 엄마, 나 센터에서 자원봉사 신청했어. 매주 토요일 쌀 배달하러 가야 해. 그럼 엄마도 같이 갈래? 엄마, 괜찮겠어? 길도 멀고 힘들 텐데. 힘들면 쉬면 돼. 하지만 엄마는 가고 싶어. 한때 외면했던 세상을 다시 보고 싶으니까. 토요일 아침. 나는 병호와 함께 외곽 지역에 쌀을 나눠주러 갔다. 떨리는 손으로 쌀 포대를 들고 가는 노인들을 보며 집도 며느리도 의지할 사람도 없던 내 과거가 떠올랐다. 한 할머니가 내게 물었다. 자식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나요? 나는 대답했다. 예전에 집에서 쫓겨났었어요. 지금은 다시 불려왔죠. 할머니가 웃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다니 다행이네요. 모두가 돌아오는 표를 가진 건 아니에요. 나는 멍하니 섰다. 그 말이 심장을 찔렀다. 집에 돌아와. 나는 내 집을 다시 한번 바라봤다. 이것이 돌아오는 표임을 깨달았다. 영원한 여행이 아니라는 걸. 그날 용기가 없었다면 이런 귀환도 없었을 것이다. 나는 서랍을 열어 용남이 보낸 계약서를 꺼내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 그리고 한 가지 조항을 추가했다. 만약 상속인이 분쟁을 일으키거나 따뜻한 삶의 약속을 저버릴 경우 이 집은 협의 없이 어린 새싹에게 양도한다. 나는 서명했고 봉인해 정옥 변호사에게 보냈다. 일을 마치고 나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나는 병호, 다현, 그리고 불러오른 다현의 배를 바라보다 말했다. 이제 엄마는 집주인이 아니야. 착한 가족의 손님일 뿐이야. 다현이 내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엄마는 이 집의 심장이에요. 엄마가 없었으면 돌아올 집도 없었을 거예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말했다. 그럼 심장을 꼭 붙잡아.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게.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해가 막 떠오를 무렵. 조용히 묘지로 갔다. 용남이 보내준 보라색 들국화를 들고 남편의 묘 앞에 섰다. 몇 분간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여보, 나 생각보다 오래 살았지?
이제는 더 이상 화도 안 나. 지난 일은 다 잊었어. 꽃을 내려놓고 작은 잔에 술을 따라 중얼거렸다. 요즘 애들 참 착해졌어. 믿기지 않겠지만 예전엔 등기증을 찢었던 며느리가 이젠 나한테 흰죽도 끓여줘. 게다가 정말 맛있게. 나는 앉아 묘비에 새겨진 이름을 살며시 쓸어내렸다. 문득 아이 키우는 일, 집안 돈 문제, 베란다에 귤나무가 물을 안 줘서 말라 죽은 일 등 남편과 다투던 날들이 떠올랐다. 이제는 모두 제자리를 찾았다. 나만 아직 안주하지 못했다. 아직 할 일이 남았어. 하지만 걱정 마. 내가 해숙이라는 이름, 등기증에 새긴 그 이름을 아무도 함부로 밖에 두지 않을 거야. 그날 점심, 나는 병호와 다현을 방으로 불렀다. 문을 닫고 큰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렸다. 여기에 집, 땅, 예금 통장, 장학금 계약서, 그리고 어린 새싹에게 넘기는 계약서 사본이 다 들어있어. 둘 다 놀랐다. 나는 말을 이었다. 엄마는 더 이상 숨기는 게 없어. 너희는 이미 충분히 증명했어. 그래도 엄마는 만일을 대비해 한 길을 남겨뒀단다. 병호는 침을 삼키며 말했다. 엄마는 뭘 하려고 해요? 앞으로 5년 동안 마지막 승인 권한은 엄마가 가지고 있을 거야. 그 기간 동안 너희가 지금처럼 서로 존중하고 감사할 줄 알고 다투지 않는다면 엄마가 다 너희에게 남겨줄게. 다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집은 집이 없는 아이들을 위한 교실이 될 거야. 나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엄마는 엄마를 핑계 삼아 너희가 착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아. 하지만 진심으로 착하다면 등기부등본이 없어도 할 수 있어. 병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전 재산에 이름 올릴 필요 없어요. 엄마 이름이 제 마음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너 그거 모르지? 그 말 듣고 엄마는 복권에 당첨된 것보다 더 기뻐. 그날 밤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한 여자가 밖에 서 있었고 얼굴엔 머쓱한 표정이 떠올랐다. 나는 바로 알아봤다. 다현의 친엄마였다. 저희 딸이 임신했다는 소식 들었어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나중에 외손주를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을 뿐이에요.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하지만 이번엔 방문이지 간섭이 아니란 걸 기억하세요. 선자는 길 잃은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들어왔다.